남편이 바람을 피운 후 상간녀의 남편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자산은 수천억 원대입니다. 당신이 말만 하면 내일 당장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청담동의 한 정원 카페 구석진 자리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자리는 내가 직접 골랐다. 무성한 양치 식물 뒤에 숨어 있어서 테라스 전체를 볼 수 있었지만 밖에서는 나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위치였다. 내 테이블 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이 녹아 밍밍한 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약 10m 떨어진 연못 옆 6번 테이블에는 내 남편 당민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과감한 붉은색 실크드레스를 입고 긴 다리를 뽐내며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는 최수진이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서울의 물류 및 금융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수진을 알았다. 그녀는 태양물산의 회장이자 해운업계의 진정한 상어인 강태준 회장의 아내였다. 민호는 웃고 있었다. 한때 내가 그토록 절실하게 사랑했던 바로 그 미소였다. 엄격하고 절제된 삶을 살던 대형 회계법인의 수석 감사 매니저였던 나를 설득해 탄탄대로였던 커리어를 포기하게 만든 그 미소였다. 나는 퇴직금과 10년 동안 모은 주식 옵션을 모두 현금화해 그가 건설회사를 시작하는 것을 도왔었다. 내가 골라준 백금 결혼 반지를 여전히 끼고 있는 민호의 손은 뻔뻔하게도 수진의 손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은 바짝 말라 있었다. 32. 숫자와 씨름하고 건조한 대차대조표와 스트레스 넘치는 세금 신고 기간을 10년 동안 견뎌오며 나는 차가운 이성을 단련해왔다. 단지 가슴에 1000근짜리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혀올 뿐이었다. 한 달 전, 민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었다. 그는 회사가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려 모든 자산이 압류될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내게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했는데 사실상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협의, 이혼 서류였다. 지은아,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애원했다. 대출을 받아서 우리를 구하려면 이 새로운 부동산 개발권을 내 명의로만 해둬야 해. 우리가 법적으로 묶여 있는데 회사가 파산하면 은행이 집이랑 모든 걸 압류할 거야. 그냥 서명만 해줘. 이 일이 해결되자마자 다 되돌려 놓을게. 나는 남편을 믿었기에, 그리고 아직 갖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집을 지키고 싶었기에 서명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위험에 처한 부동산 개발 따윈 없었다. 오직 헌신적인 아내의 희생을 딛고 새로운 삶을 꾸미려는 배신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충분히 보셨습니까?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낮고 굵은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고개를 들어보니 고급 맞춤 차콜 슈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각진 얼굴, 깊은 눈매, 그리고 한겨울에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운 눈동자. 그는 지금 내 남편과 놀아나고 있는 여자의 남편, 태양물산의 회장, 강태준이었다.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태준은 내 맞은편 의자를 빼내 앉았다. 명령을 내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가 짙은 나무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고 단호하게 들렸다. 당신 남편이 내 돈을 쓰고 있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마치 월간 재무보고서를 논의하듯 몸이 건조한 말투였다. 그리고 그는 이미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서류와 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원하는 게 뭐지?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5페이지를 보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5페이지는 일주일 전 날짜가 찍힌 이혼 판결문 정본이었다. 서울 가정법원의 붉은색 관인이 내 인생에 찍힌 조롱의 도장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직 접수 안 했다고 했어요.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는 당신이 서명한 날 바로 접수했습니다. 태준이 차갑고 잔혹하게, 하지만 내가 들어야만 하는 진실을 찔러 넣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돕겠다고 부부 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당신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사는 집, 당신이 타는 차, 심지어 그에게 투자하라고 준 공동 예금 계좌의 돈까지 모두
법적으로 그의 것입니다. 나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이 쓴 담즙처럼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나는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존심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잃었다. 수많은 기업이 스카우트하려 했던 유능한 공인회계사 CPA인 나, 이지은이 한 침대를 쓰던 남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다. 내 인생 최악의 계산착오였고 그 대가는 나의 모든 청춘과 재산이었다. 태주는 내 표정을 살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비타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금융 전문가 아닙니까? 손절매, 그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요. 그 투자는 이미 손실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을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억지로 냉정함을 되찾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블라우스 깃을 바로잡았다. 그저 제가 실패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찾아온 건 아니겠죠, 강 회장님.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나의 빠른 회복력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아주 예리하군. 법적으로 당신은 이제 독신입니다. 나 또한 최수진과의 이혼을 마무리했지만 그녀는 당신보다 교활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녀는 여전히 내 회사에서 상당한 재정적 권한을 쥐고 있죠. 그녀는 내 회계팀에 심어둔 사람들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당신 전 남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주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나에겐 수천억 원의 자산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시스템 전체를 감사하고 최수진이 빼돌리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할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말입니다. 나는 그녀를 대체할, 그 권한을 사용하여 내부를 청소할 법적인 아내가 필요합니다. 왜 저죠? 나는 물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이 새롭고 미친 방정식의 수치를 계산하고 있었다. 첫째, 당신에겐 동기가 있습니다. 박민호와 최수진을 증오하죠. 둘째, 당신의 이력은 완벽합니다. 대형 유통기업의 전직 수석 감사 매니저이자 비용 통제에 있어 무자비하다는 평판을 가진 공인회계사니까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둘 다 사랑 따위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호 이익에 기반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동의한다면 내일 아침 8시에 구청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결혼합니다. 나는 옆 테이블을 힐끔 쳐다보았다. 민호는 수진의 이마에 키스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표정이 떠 있었다. 그는 내가 부엌과 가계부밖에 모르는 순진하고 순종적인 여자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태준을 돌아보았다. 3초. 내 인생 최대의 도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그게 전부였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다. 좋아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태양물산 재무부서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주세요. 내 업무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태주는 자켓 단추를 잠그며 일어섰다. 내일 봅시다, 강지은 씨. 그는 서류를 남겨둔 채 떠났고 내 머릿속에서는 차가울 정도로 명료한 복수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평소 펑퍼짐한 사무용 옷 아래 감춰두었던 날씬한 몸매를 드러내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밤새 기업법을 검토하느라 생긴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꼼꼼하게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여자를 바라보며 나는 어제의 이지은이 아님을 알았다. 그 이지은은 이혼 판결문과 함께 죽었다. 오전 7시 55분 정각. 나는 강남구청 앞에 서 있었다. 반짝이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가 보도블록 옆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내렸다. 그는 오늘 넥타이 없이 산뜻한 흰색 셔츠를 입어 어제보다 젊고 덜 딱딱해 보였다. 시간을 잘 지키는군. 태준이 인사 대신 말했다. 직업병이라서요. 나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의 준비 덕분에 혼인신고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다. 펜이 종이에 닿고 혼인신고서에 강태준 이름 옆에 내 이름을 서명할 때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사랑의 설렘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기 전 무거운 무기를 건네받은 군인의 흥분 같은 것이었다. 담당 직원이 우리에게 접수준과 등본을 건네주었다. 태주는 그것을 받아 내게 하나를 주었다. 태양부산에 온 걸 환영해, 지은.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감사합니다.
나는 프로페셔널하고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구청을 나서자 아침 햇살에 내 손에 든 서류가 반짝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혼인신고 접수증을 태준의 마이바흐 보닛 위에 올려놓고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는 내 이름과 태준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고 관공서의 붉은 도장이 검은색 차체와 상징적인 엠블럼과 대비되어 선명하게 빛났다. 나는 연락처를 열어 내 사랑을 찾았다. 아직 바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이름이었다. 나는 사진과 함께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다. 조용히 놔줘서 고마워. 덕분에 서류 정리를 제때 마치고 오늘 아침 태양물산 회장의 법적 아내가 될 수 있었어. 당신과 당신의 상간녀에게 행운을. 메시지 상태가 읽음으로 바뀌었다. 태주는 내 옆에 서서 말없이 내 행동을 지켜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공격적이군. 전쟁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기선제압이 승리의 50%를 차지하니까요.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이제 회사로 가죠. 당장 일을 시작해야겠어요. 태양물산 본사로 가는 차 안에서 태주는 내게 사원증과 발령장을 건넸다. 최고 재무 책임자, CFO.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직책을 바로 저에게 맡긴다고요? 당신을 믿는 게 아니야. 태준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당신의 증오심과 능력을 믿는 거지. 이 자리는 이전에 최수진이 허수아비 같은 전임 회계팀장을 통해 장악하고 있었어. 그자는 해고했어. 이제 당신에게 전권을 주지. 당신 손에 생사 여탈권이 쥐어졌다. 잘 사용해봐. 나는 발령장을 들고 그 무게를 느꼈다.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칼이자 방패였다. 나는 눈을 감고 방새 연구했던 태양물산의 조직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최수진은 이혼했지만 여전히 대주주였고 회사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횡령은 단독 범행일 리 없었다. 공범들의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다. 내 임무는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끊어내고 수진을 고립시키고 무엇보다 그녀와 민호가 공모하여 돈을 세탁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민호가 장부 관리하던 여자를 얕잡아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차는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 있는 30층짜리 거대한 유리 마천루 앞에 멈췄다. 태준이 내려서 내 쪽 문을 열어주었다. 이 신사적인 제스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로비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백 명의 직원을 위한 쇼였다. 준비됐어? 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언제나요?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와 나란히 걸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부터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 핸드백 속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보니 역시나 민호였다. 나는 음성사서음으로 넘어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전화는 즉시 다시 울렸다. 계속해서 나의 침묵은 지금 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형태의 심리적 고문이었다. 한편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민호는 아마 미쳐 날뛰고 있을 것이다. 상상이 갔다.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릴 것이다. 수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테고 그가 내가 보낸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 얼굴의 두꺼운 화장은 금이 갔을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마치 택배기사와 통화하듯 평온한 목소리였다. 이지은, 이게 도대체 뭐야? 그 사진 뭐야? 포토샵이지? 민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비명처럼 들려왔다. 당황해서 갈라지는 목소리였다. 그는 믿을 수 없거나 믿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내가 포토샵 배울 시간이 어디 있니? 내가 코웃음을 쳤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 관공서 직인. 사업한다는 사람이 진짜 서류랑 가짜도 구분 못해? 언제 그 사람 만난 거야? 나 몰래 바람 피운 거야? 민호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격으로 비난부터 시작했다. 남을 내 기준에 맞춰 판단하지 마. 나는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차갑게 굳혀텄다. 네가 나 몰래 이혼을 마무리했잖아.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고 법적으로 난 독신이었어.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내 자유야. 게다가 너도 내 새남편의 전처랑 살인 차렸다며? 비즈니스 용어로 이걸 공정한 거래라고 부를 수 있겠네.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수화기 너머로 수진이 전화기를 낚아채는 소리가 들렸다. 이 어린 게 네가 태양물산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있는 한 넌 어림도 없어. 안녕하세요, 최수진 씨. 나는 상냥하지만 독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착각하시네요. 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회장의 법적 아내이자 안주인으로 들어왔죠. 반면 당신은 이제 그냥 주주, 외부인일 뿐이고요. 아, 그리고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방금 최고 재무 책임자 CFO직을 수락했어요. 오늘 아침 제 첫 번째 안건은 태양물산과 제 전 남편의 회사인 박건설 사이의 모든 미결제 계정을 전면 감사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수진이 소리 질렀다. 왜 못해요? 내가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박건설이 공사도 시작 안 한 프로젝트의 자재비 명목으로 태양물산에서 꽤 큰 돈을 선지급받았다면서요. 새 CFO로서 저는 그 부채를 고위험 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즉시 자금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아, 그러지 마. 민호가 다시 전화기를 빼앗았다. 분노에서 절박함으로 바뀐 목소리였다. 우리 대화로 하자. 원하는 게 뭐야? 그 땅 판 돈 일부 떼어줄게. 만나서 얘기해. 땅 판 돈? 나는 어두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잘 가지고 있어. 곧 닥칠 소송 비용으로 많이 필요할 테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눈앞에는 태양물산의 웅장한 로비가 펼쳐졌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태준이 지나가자 모두 멈춰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호기심과 추측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태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 감탄이 서려 있었다. 저들을 반쯤 죽여놓았군. 하지만 협박과 실행은 다른 문제야. 지켜보세요. 나는 핸드백을 꽉 쥐고 재무팀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전 협박을 한 게 아니에요. 선전포고를 한 거지. 재무 및 회계부서는 28층에 있었다. 두꺼운 유리문이 숫자의 3개와 회사의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고 있었다. 내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태준이 내 바로 뒤를 따랐다. 내 등 뒤에 든든하고 강력한 존재가 버티고 있었다. 사무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지만 우리가 들어서자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회장의 초고속 결혼 소식이 이미 퍼진 게 분명했다. 모두 주목! 태준이 말했다.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즉각적인 침묵을 명령하는 권위가 있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그는 나를 가리켰다. 이쪽은 강지은, 내 아내이자 이 회사의 새로운 최고 재무 책임자, CFO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출 및 예산 승인에 관한 모든 결정은 이분을 통해야 한다. 공식 발령은 5분 내로 전사 이메일로 발송될 것이다. 낮은 술렁임이 방 안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직원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구석에서 두꺼운 금태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놀라움보다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드러난 표정이었다. 그녀는 현재 회계팀장이자 최수진의 오른팔인 김미숙이었다. 인사기록을 미리 연구해 두었다. 김미숙은 수진이 회사 돈을 물쓰듯 쓸 수 있도록 수많은 가짜 접대비 지출 보고서를 승인해준 장본인이었다. 나는 김미숙의 책상으로 곧장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지금 즉시 모든 장부, 전자결제 토큰, 그리고 ERP 시스템 비밀번호를 인계해 주시죠. 김미숙은 벌떡 일어서서 팔짱을 꼈다. 건드릴 수 없는 베테랑에 태들었다. 사모님, 제대로 된 인수인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엔 수년치 기록이 있어요.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거기엔 최수진 이사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발령이 너무 갑작스럽네요. 그분께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기록을 조작할 시간을 벌려고 지연 전술을 쓰고 있었다. 김 팀장님, 나는 미소 지으며 태준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찍힌 발령장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긴급 상황 시 임원 임명 권한을 가집니다. 최수진 씨는 현재 운영 권한이 없는 주주에 불과합니다. 회장의 지시가 최상위 권한이죠. 나는 태준을 흘끗 본 뒤 다시 김미숙을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앞으로 15분 내에 인계를 완료하지 않으면 업무방해 및 항명으로 해고 통지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경찰 경제범죄수사대에 횡령 혐의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인계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수갑차고 나가시겠습니까? 김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고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줄은 예상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태준을 바라봤지만 그는 팔짱을 낀 채 나는 내 아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는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김미숙은 책상 서랍을 열고 열쇠 꾸러미와 보안 토큰을 꺼냈다. 인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나는 멍하니 있는 직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오늘부터 절차가 바뀝니다. 500만 원 이상의 모든 지출은 제가 직접 승인합니다. 서류를 조작하다 걸리면 제가 찾아내기 전에 사직서부터 쓰셔야 할 겁니다. 전 포렌식 회계, 부정적발 감사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장난질 칠 생각 마세요. 나는 IT 부서의 지시에 김미숙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즉시 박탈하고 모든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했다. 김미숙이 말없이 개인 물품을 종이상자에 담아 떠난 후 나는 그녀가 방금 비운 가죽 의자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혼돈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증거의 보물창고였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다. 최수진의 내선 전화였다. 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지은. 내 사람을 잘라? 이건 그냥 몸풀기야. 나는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날리며 대답했다. 네 돈 걱정이나 하는 게 좋을걸? 네 남동생이 운영하는 그 미디어 회사로 흘러간 수상한 이체 내역들이 보이네? 용역 청구서들이 아주 불규칙해 보이던데. 소화기 넘어가 조용해지더니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끊겼다. 나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단순히 이 난장판을 치우는 게 아니라 민호와 수진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덫을 놓아야 했다. 태준이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놓았다. 처리 잘하더군. 사람 잘못 고른 게 아니었어. 칭찬하긴 아직 일러요. 나는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쓴 커피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단단히 각오해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테니까. 사무실의 불은 꺼졌고 내 컴퓨터 화면에 차가운 푸른빛만이 남아있었다. 벽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몇 시간 전에 퇴근했지만 나는 여전히 김미숙이 남기고 간 디지털 장부 속에 파묻혀 있었다. 나에게 숫자는 말을 할 줄 아는 존재였고 이 숫자들은 사기에 대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영화 속 해커가 될 필요도 없었다. 교차 검증과 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 기법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3분기 시산표를 열었다. 한 항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외부 용역비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급증해 있었다. 마케팅 및 관리비 계정의 세부 내용을 파고들었다. 마케팅 서비스, 행사 기획, 전략 컨설팅 종목의 거액 결제가 모두 하나의 업체, 셀레스티얼 미디어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셀레스티얼 미디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복사해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했다. 결과가 즉시 떴다. 대표자는 최민석.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최민석은 최수진의 남동생이었다. 수법이 아마추어 수준이었다. 남편 회사의 돈을 동생 회사로 빼돌린 뒤 자기 주머니로 넣는 방식. 나는 셀레스티얼 미디어의 디지털 청구서를 모두 불러왔다. 불과 6개월 만에 총액이 200억 원이 넘었다. 내역은 모호했다. 물류 솔루션 컨설팅, 고객 컨퍼런스 비용. 하지만 이 컨퍼런스 날짜들을 회사의 실제 운영 일정과 대조해보니 그런 행사는 없었다. 참석자 명단도, S도, 서명된 계약서도 없었다. 허위 청구서를 이용한 명백한 횡령이자 법인세 포탈이었다. 나는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 내역서와 청구서를 모두 출력해 빨간 파일에 철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제 미지급금 계정을 파헤쳐야 했다. 매입 채무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민호의 회사 박건설을 발견했다. 나는 계약 세부 내용을 열었다. 태양물산은 박건설과 평택항 물류창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약을 맺었었다. 계약은 3개월 전에 체결되었고 태양물산은 선수금으로 60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공정률이 완벽한 0%였다. 민호는 태양의 돈 60억을 가져가 놓고 못하나 박제하는 것이다. 나는 수화기를 들어 창고 프로젝트 관리팀장인 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부장님?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한 부장님, 신임 CFO 강지현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박건설과의 평택항 업그레이드 건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더니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이사님, 그게 현장에 장비 반입조차 안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독촉했는데 자재가 해외에서 오느라 늦어진다고만 하고 최수진 이사님도 그냥 천천히 하게 두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감리단의 확인 서명이 들어간 공식 현황 보고서를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민호는 태양물산에서 받은 선수금을 개인 대출금처럼 쓰고 있었거나 더 나쁘게는 나를 이혼으로 몰아넣을 때 썼던 그 땅을 사는데 썼을 것이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태준이 포장 음식을 들고 들어왔다. 여기서 잘 생각인 줄 알았어. 계속하기 전에 좀 먹고 해. 나는 그를 쳐다보고 내 책상 위의 서류산을 가리켰다. 여우꼬리를 잡았어요. 벌써? 태준이 음식을 내려놓고 내 옆으로 의자를 끌어당겼다. 그의 값비싼 향수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는 최근 민호에게서 나던 싸구려 담배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탐욕스러웠지 신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면 사장 부인의 장부를 감히 누가 감사하겠냐며 자만했겠죠. 이걸 보세요. 200억 원이 최수진 동생에게 흘러갔고 60억 원이 유령 프로젝트 명목으로 민호에게 선지급됐어요. 불과 2분기 만에 이 회사에서 현금 260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태준은 숫자를 응시하며 얼굴을 굳혔다. 그녀가 돈을 빼돌리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어쩐지 최근 운영자금 흐름이 빡빡하더라니. 물류 거대 기업에게 현금 흐름은 생명줄이다. 현금 260억을 잃는 건 동맥을 끊는 것과 같았다. 걱정 말아요. 내가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했다. 구운 스테이크 향이 퍼지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다 받아낼 거예요.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먼저 먹어. 태준이 포크를 건넸다. 앞으로의 전투를 위해선 체력이 필요해. 내일 아주 흥미로운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어. 나는 포크를 집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스테이크가 특별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전쟁을 혼자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태준은 나를 한남동에 있는 그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자정이 넘은 시각,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유리와 철로 된 미니멀리즘의 걸작이었다. 거대하지만 차가웠고 주인과 많이 닮아 있었다. 호화롭고 강력하지만 고독했다. 이 방을 쓰면 돼. 태준이강 전망이 보이는 넓은 게스트룸 문을 열며 말했다. 당신을 위해 준비시켰어. 필요한 게 있으면 가사도우미에게 말해.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침구부터 커튼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다. 다른 여자의 흔적은 없었다. 태준이 오랫동안 혼자 살았거나 적어도 최수진이 이 방에는 발을 들인 적이 없다는 증거였다. 고마워요. 태준은 문틀에 기대어 잠시 나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지은, 이건 계약 결혼이야. 당신의 개인 공간은 존중하겠어. 하지만 직원들과 외부인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알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전 프로니까요.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20명은 앉을 수 있을 법한 긴 식탁의 한쪽 끝에 2자리만 세팅되어 있었다. 태준은 이미 블랙커피를 마시며 아이패드로 금융 뉴스를 읽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 잘 잤나?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아주요. 지난 한 달간 민호 집 소파에서 자던 것보다 훨씬 편하던데요. 가사도우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에그 베네딕트 접시 2개를 가져왔다. 완벽하게 수란이 올라간 요리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아침을 차려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민호와 살 때는 항상 내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셔츠를 다림질한 뒤 출근 준비를 서둘렀었다. 왜 그래? 입맛에 안 맞나? 태준이 고개를 들어 내 망설임을 눈치챘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포크를 들었다. 그냥 낯설어서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식사했다. 그때 태준이 불쑥 말을 꺼냈다. 오늘 박건설 부채 건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지? 나는 입을 닫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일반적인 채권 추심 방식은 안 쓸 거예요. 독촉장을 보내봤자 핑계를 대거나 파산 신청을 하겠죠. 다른 전략을 쓸 겁니다. 그게 뭐지?
태준이 흥미로워했다. 이행보증 증권을 발행한 은행에 공식 통보를 보낼 거예요. 계약에는 이행보증과 선급금 반환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박건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은행이 태양물산에 돈을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은행이 민호의 자산을 압류하게 될 겁니다. 태준이 짧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지독하군. 은행이 개입하면 그는 갚기 위해 모든 걸 팔아야 할 거야. 안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영원히 재기불능이 되겠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외부 감사인을 고용해서 박건설이 과거에 우리와 했던 모든 프로젝트 비용을 재조사하게 할 겁니다. 수년간 공사비를 부풀려 왔을 거라고 의심되거든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이건 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죠. 태준은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표정이 재미있어 하는 것에서 진정한 존경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당신 정말 내 아내가 될 운명이었군. 우린 같은 부류야. 아침 식사는 기묘하지만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계산과 야망 속에서 기묘한 동지애를 발견한 두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태준처럼 똑똑하고 직설적인 남자와 사는 것이 민호 같은 위선자를 뒷바라지하는 것보다 훨씬 쾌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실에서의 아침은 숙청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회계팀 전체와 프로젝트 관리팀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어젯밤 정리한 파일을 회의 테이블 위에 던졌다. 쿵 하는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 파일 안에는 셀레스티얼 미디어의 허위 청구서 내역과 박건설 계약 현황이 들어있습니다. 이 계정 처리를 직접 담당한 사람이 누구죠? 젊은 대리 한 명이 겁에 질려 손을 들었다. 김미숙 팀장님이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저희는 팀장님이 주신 서류대로 입력만. 서류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입력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날카롭게 말했다. 오늘부터 전면적인 프로세스 재검토를 시작합니다. 지금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면책하고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은폐하다 걸리는 사람은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 고발 조치될 겁니다. 내 선언은 침묵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회의 직후 3명의 직원이 내 방으로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나는 수진과 민호의 자금 세탁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민호는 단순히 자기 건설회사 돈만 횡령한 게 아니었다. 그는 박건설을 이용해 태양물산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태양이 법인세를 줄여야 할 때 수지는 민호에게 인건비와 자재비 명목으로 허위 계산서를 끊게 했다. 돈이 태양에서 박건설로 흘러가면 민호는 현금으로 인출해 일부를 챙기고 나머지는 수진에게 돌려주었다. 완벽한 폐쇄 루프였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돈의 흐름이 실제 물품과 용역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았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금 흐름도를 그렸다. 화살표는 태양에서 박건설로, 박건설에서 민호의 개인 계좌로, 그리고 민호의 계좌에서 해외은행의 캐롤 밀러라는 명의의 계좌로 이어졌다. 나는 캐롤 밀러라는 이름, 한국식으로 하면 이영숙을 확대해 보았다.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바로 민호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나는 몸서리를 쳤다. 민호는 더러운 돈을 숨기기 위해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명의로 해외 계좌를 만든 것이다. 그는 나만 속인 게 아니었다. 충청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순박한 노모를 본인도 모르게 연방범죄에 끌어들인 것이다. 그의 파렴치함은 바닥을 쳤다. 문이 벌컥 열렸다. 이번엔 태준이 아니라 최수진이었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들이닥쳤고 등 뒤에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있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은행이 박건설 계좌를 동결시킨 거야? 수진이 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나는 차분하게 돋보기를 벗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최 이사님. 노크 없이 들어오는 건 사내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거래처 계좌를 동결한 건 은행 업무인데 왜 저한테 따지시죠? 혹시 제 전남편 회사에 개인적인 지분이라도 있으신가요? 시치미 떼지 마. 수진이 으르렁거리며 내 얼굴에 사태질했다. 네가 성급금 반환 청구 보냈잖아. 넌 민호를 망가뜨리려는 거야. 전 그저 CFO로서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주주들의 돈을 낭비할 순 없으니까요. 6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박건설이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증명하면 은행이 계좌를 풀어주겠죠?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네요. 수진은 이를 갈았다. 너 제법이구나. 경고하는데 이지은, 내 이익을 건드리면 네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들어줄 거야. 태준이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남자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야. 적어도 그 사람은 날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이용하죠. 내가 일어서서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다. 나도 그녀만큼 키가 컸다. 반면 당신과 민호는 남들 등 뒤에서 몰래 쥐새끼처럼 굴잖아요. 그게 진짜 한심한 거예요. 가서 민호한테 돈 준비하라고 전해요. 마감 기한은 3일 남았으니까. 수지는 코웃음을 치며 획 돌아서서 나갔다. 나는 그녀가 겁먹었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녀 조직의 촉수를 하나씩 잘라내고 있었다. 3일 후, 내 예상대로 민호는 은행에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는 구석에 몰렸고 구석에 몰린 짐승은 아무나 물어뜯기 마련이다. 월요일 아침, 태양물산 전 직원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발송됐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신임 CFO의 실체, 꽃뱀인가 고급 콜걸인가. 이메일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 링크가 들어있었다. 내가 예전 감사 업무 때문에 호텔에서 고객을 만나는 영상에 야릇한 음성을 합성한 것이었다. 그 아래에는 내가 수년간 태준과 불륜관계였으며 민호의 재산을 빼앗고 억만장자에게 갈아탔다는 조작된 글이 있었다.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들이 경외심에서 경멸과 관음증적인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마우스를 꽉 쥐었다. 민호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비열했다. 그는 여론을 이용해 내 평판을 파괴하고 사임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이메일 봤어?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봤어요. 더럽게 나오네요. 걱정 마. 사무실에 있어. 나오지 말고. 내가 처리할게. 5분 후 사내 방송 시스템이 켜졌다. 태준의 날카롭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전층에 울려 퍼지며 전 직원을 즉시 메인 로비로 집합시켰다. 나도 내려갔다. 태준은 단상 위에 서 있었고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IT 팀장과 법무팀장이 서 있었다. 방금 내 안에 강지은, 이사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거대한 공간을 울렸다. 단언컨대 이것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IT팀이 이미 발신자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발신지는 박건설 대표 박민호의 자택 근처에 있는 PC방이었습니다. 태준이 신호를 보내자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PC방 CCTV 영상이 떴다. 거기에는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쓴 민호가 이메일이 발송된 정확한 시각에 컴퓨터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우리 법무팀은 현재 박민호 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조치 중입니다. 태준이 계속했다. 또한 한 가지 분명히 합니다. 이 거짓 정보를 논의하거나 공유하는 직원은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지 싸구려 가십을 나누는 고등학교 매점이 아닙니다. 군중은 죽은 듯 조용해졌다. 태준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루머의 불씨를 초기에 진압해버렸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그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태준이 내게 파란색 파일을 건넸다. 이게 뭐죠? 민호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대출 서류야. 그는 장비, 작업장, 심지어 고향에 있는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잡고 고금리 사채 20억을 빌렸어. 연체된 지 10일이 지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상태야. 사채업자들이 담보를 압류하려던 참이었지. 나는 파일을 열었다. 민호의 서명이었다. 그는 도박 자금과 수진을 지원하기 위해 나 몰래 이 대출을 받은 것이다. 내가 그 사채업자와 대화를 좀 했지. 태준의 입가에 늑대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부실 채권을 내가 대주주로 있는 사모펀드에 팔기로 동의했어. 나는 즉시 이해했다. 그럼 이제 당신이 민호의 채권자군요. 아니, 태준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우리는 부부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최대 채권자야. 그의 생사여탈권은 이제 당신 손에 있어, 지은. 그를 살릴지 죽일지는 당신에게 달렸어. 나는 채권 서류를 손에 쥐었다. 민호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를 당장 끝장내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겪었던 그 무력감, 그 숨막히는 공포를 그도 똑같이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카페가 아닌 황량한 박 건설 사무실에서 민호와 만났다.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직원들은 임금체불로 대부분 그만둔 상태였다. 민호는 빈 술병과 재떨이에 둘러싸인 채 책상에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다. 일주일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여기 웬일이야? 나 비웃으러 왔어? 빚 받으러 왔어. 내가 차갑게 말하며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그는 서류를 힐끔 보더니 비웃었다. 난 대부업체한테 빌렸지 너한테 빌린 게 아니야. 겁주지 마. 걔네가 해봤자 작업장이나 가져가겠지. 가져가라 그래. 자세히 봐. 내가 채권 양도계약서를 가리켰다. 대부업체가 네 빚을 스터링 캐피탈에 팔았어. 그리고 그 스터링 캐피탈의 법적 대표가 우연히도 나, 강지은이네.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그는 종이를 낚아챘다. 손이 격하게 떨렸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네가 무슨 돈으로 내 빚을 사? 그놈이지? 강태준 짓이지? 배우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네 채권자라는 거야. 계약 조건에 따라 난 채무 변제를 위해 모든 담보자산의 즉각적인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 나는 낡은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이 작업장이랑 녹슨 굴착기 몇 대로는 부족해. 충청도에 있는 부모님 집이 있었지. 신탁증서에 박영식, 이영숙 씨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네. 부모님이 언급되자 진짜 공포가 돋쳤다. 그는 내게 달려들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났다. 밖에서 대기하던 태준의 경호원 2명이 즉시 들어와 그를 막아섰다. 지은아, 제발 부탁이야.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참하게 흐느꼈다. 원하는 건 뭐든 줄게. 회사 가져가. 다 가져가도 되는데 제발 부모님 집만은 건드리지 마. 연세도 많으시고 약하신 분들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 아시면 돌아가실 거야.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가 바닥에서 비굴하게 구는 꼴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역겨움이 느껴졌다. 부모님 집을 도박빚 담보로 잡은 건 본인이면서 이제 와서 부모님을 방패로 삼고 있었다. 네가 날 속여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했을 때 내가 길거리로 쫓겨날 거란 생각은 안 했어? 내가 메스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최수진이랑 바람 피울 때 내 기분은 생각했니?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가 조종한 거야. 이번 한 번만 자금 세탁 도와주면 수십억 나눠 갖게 해준다고 꼬드겼어. 내가 돈에 눈이 멀었었어. 지은아, 우리 10년 정을 봐서라도 제발 살려줘. 우리 10년 정은 네가 그 서류 접수하는 순간 끝났어. 나는 돌아섰다. 2가지 선택지를 줄게. 하나, 빚 갚는 대신 박건설 주식 전부와 그 새로 산 땅 명의를 나한테 넘겨. 2, 내일 당장 변호사들이 부모님 집 경매 절차 시작하게 놔두든지. 디노는 사색이 되어 올려다보았다. 그 땅은 내 마지막 재산이야. 넌 협상할 처지가 아니야. 결정할 시간 5분 줄게. 나는 시계를 보았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망치처럼 민호의 신경을 때렸다. 서명할게. 그가 패배감에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나는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각 페이지에 서명했다. 서명할 때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서명된 서류를 받아들자 해방감이 느껴졌다. 나는 내 것을 되찾았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렸다. 넌 이제 빈털털이야, 민호. 문을 나서기 전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봐. 더 이상 부모님 고생시키지 말고. 차에서 기다리던 태준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끝났어요. 내가 시트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행복해? 행복하진 않아요. 그냥 후련하네요. 내 개인적인 복수는 반쯤 끝났다. 하지만 최수진과 그 뒤에 있는 자금 세탁 제국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민호는 졸개에 불과했다. 최수진이 여왕이었다. 그리고 졸개를 잃은 지금 그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민호에게 승리했다고 자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진짜 적은 여전히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를 끌어내기 위해 또 다른 졸개가 필요했다. 한때 수진의 최측근이었던
김미숙이었다. 태양물산에서 해고된 후 김미숙은 재취업 길이 막혔다. 부정행위로 인한 해고 이력 때문에 어떤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사설 탐정을 붙여 그녀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에 살며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 수를 둘 차례였다. 수요일 오후 나는 김미숙과 만나기로 한 변두리의 조용한 카페로 차를 몰았다. 들어갔을 때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고 있었다. 당당했던 회계팀장 시절보다 20년은 늙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앉으세요. 내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이 파일을 검찰청에 바로 보낼 겁니다. 나는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미숙은 침을 꿀꺽 삼키며 쳐다보았다. 뭘 원해요? 난 해고당했어요. 더 이상 뺏길 것도 없다고요. 해고는 당했지만 범죄 사실은 남아있죠. 내가 봉투를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건 당신이 지난 3년간 회사 트럭 정비업체와 짜고 정비 비용을 부풀린 증거예요. 당신이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2억 원이 넘더군요. 이건 업무상 횡령입니다, 김 팀장님. 징역 5년에서 10년감이에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었다. 사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집에 늙은 어머니랑 어린 아들이 있어요. 감옥엔 못 가요. 그 돈 다 도박으로 날려서 갚을 수도 없어요. 나는 내 앞에서 우는 여자를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계산하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신세 한탄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내가 이걸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고 당신 사채빚 갚는 것도 도와줄 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미숙이 희망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무슨 조건이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감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내 스파이가 되세요. 내가 목소리를 낮추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아직 최수진이랑 연락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녀는 태양 내부 사람을 쓸 수 없으니 뒷거래를 처리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녀에게 돌아가서 충성하는 척하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나에게 보고하세요. 김미숙은 망설였다. 수진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알고 있었지만 감옥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최 이사가 알면 절 죽일 거예요. 안 하면 내일 아침 경찰이 들이닥칠 겁니다. 내가 차갑게 말했다. 게다가 최수진은 당신이 해고되자마자 버렸잖아요. 빚 갚으라고 10원 한 장 줬나요? 쓰다 버린 도구 취급했죠. 내 말이 전곡을 찔렀다. 김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움이 원망으로 바뀌었다. 맞아요. 그 배은망덕한 년. 내가 수십억 빼돌리는 거 도와줬는데 내가 곤란해지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좋아요. 할게요. 뭘 알아내면 되죠? 수진이 자산을 어디로 옮기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녀가 모든 걸 현금화해서 급하게 모으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요. 김미숙은 주위를 살피더니 가까이 몸을 숙여 속삭였다. 뭔가 큰 걸 계획하고 있어요. 강남 빌딩이랑 제주도 땅을 팔아서 현금 300억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투자자문 계약인 척하고 케이먼 제도의 유령회사로 송금할 계획이에요. 돈이 넘어가면 자기도 거기로 가서 영원히 살 생각이래요. 300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만약 수진이 성공한다면 태양물산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녀는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다. 거래 은행이 어딘지 아나요? 글로벌 트러스트 은행 명동지점이요. 지점장이랑 친해서 해외 성공도 빨리 처리해 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 정보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했다. 훌륭해요. 계속 감시하다가 송금 시작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일이 끝나면 당신 파일은 태워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보너스도 챙겨주죠. 김미숙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차값을 테이블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오후의 햇살이 보도블록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완벽한 그물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최수진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이다. 금요일 오후 내 사무실의 긴장감은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팽팽했다. 밖에는 폭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나는 태양의 법인 뱅킹 시스템 대시보드가 띄워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태주는 맞은편에서 펜을 돌리며 핸드폰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김미숙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아직 소식이 없었다. 당일 해외 송금을 처리하려면 마감 시간 전에 실행해야 했다. 스위프트망은 보통 오후 3시 30분이나 4시에 마감된다. 그 이후에는 다음 영업일로 넘어간다. 도망자 신세인 수진에게 하루는 영겁의 위험이었다. 오후 2시 45분 핸드폰이 진동했다. 김미숙의 문자였다. 방금 은행 도착. 지점장 만나러 VIP룸 들어감.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왔어요. 내가 태준에게 말했다. 은행에 있어요. 태준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막을 수 있겠어? 돈이 한국을 떠나면 끝이야. 걱정 말아요. 그물은 이미 쳐뒀으니까. 나는 메신저 창을 열어 글로벌 트러스트 은행의 기업금융본부장인 마크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내 대학 동기였다. 나는 이미 대주주와 관련된 사기성 거래 가능성에 대해 언지를 주었다. CFO로서 나는 법적 분쟁 중인 주요 주주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권한이 있었다. 오후 3시 10분 시스템 알림이 떴다. 최수진의 개인 계좌에서 300억 원의 이체가 시작되었다. 내역 투자자문 계약 샵11 2023 대금 지급 수친 써니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케이먼 제도. 이거야. 내가 화면을 가리켰다. 거래 상태는 승인 대기 중이었다. 나는 즉시 마크에게 전화했다. 마크, 나 지은이야. 300억 송금건 시스템에 떴어. 내가 말한 그 횡령 자금이야. 당장 막아. 소화기 너머로 다급한 타자 소리가 들렸다. 보고 있어 지은아. 금액이 엄청난데 지점 쪽에서 승인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 지점장이 VIP 고객이라며 서류는 완벽하다고 난리야. 명분 없이 막으면 나도 곤란해져. 서류는 가짜야. 써니 호라이즌은 유령 회사라고. 내가 다급하게 말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관련해서 최수진 자산동결 가처분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고 있어. 컴플라이언스, 경고 떴다는 핑계대고 일단 보류해. 3시 30분까지만 끌면 돼. 그럼 그녀는 끝이야. 알았어. 널 믿을게. 심층 검토를 위해 본사 준법감시팀으로 이관한다. 그럼 최소 2시간은 걸려. 마감 시간 넘기면 하느님도 오늘 송금 못해. 전화를 끊자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다. 화면의 거래 상태가 승인 대기에서 심사 중으로 바뀌었다. 은행 VIP룸 안에 혼란이 상상이 갔다. 수지는 피가 마를 것이다. 오후 3시 20분 10분 남았다. 김미숙에게 다시 문자가 왔다. 은행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음. 은행장 나오라고 얼굴이 시뻘개짐.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은행장은 지금 나랑 회의 중인 척 할 테니까. 물론 회의는 없었지만 은행 프로토콜을 알고 있었다.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되면 누구도 승인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오후 3시 30분 스위프트망이 마감되었다. 수진의 송금은 공식적으로 반려되었다. 사유는 자금 출처 증빙 서류, 보안 필요. 돈은 그녀 계좌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동결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체할 수도 인출할 수도 없었다. 갇힌 것이다. 태준이 순수한 감탄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일어나 와인 2잔을 따라 내게 건넸다. 축하해. 완벽한 KO 승이야. 돈도 지켰고 도주로도 차단했어. 나는 와인잔을 돌렸다. 붉은 액체가 적의 피처럼 일렁였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짐승은 구석에 몰리면 동족을 물어뜯죠. 수지는 방금 300억을 달렸어요. 제일 먼저 탓할 사람은 민호일 거예요. 이 막을 구경해보죠. 내 예상대로 은행에서의 실패는 수진을 분노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완벽했던 탈출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기술적인 문제로 좌절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은행을 박차고 나왔을 때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전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태였다. 자산을 모두 나에게 넘긴 후 그는 도박빚을 갚으라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놈들이 고향 부모님 집을 포위하고 있었고 민호는 싸구려 모텔에 숨어 마지막 동화줄인 수진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 민호의 목소리는 광란에 가까웠다. 오늘 밤까지 5억 안 갚으면 우리 가족 다 죽인대. 제발 좀 빌려줘. 평생 노예처럼 살게. 내가 다 갚을게. 이미 300억이 묶여 화가 머리끝까지 난 수지는 폭발했다. 닥쳐 이 쓸모없는 멍청아.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질렀다. 우아한 가면은 벗겨진 지 오래였다. 나도 지금 죽게 생겼어. 네 그 잘난 전처가 내 계좌를 묶어버렸다고. 넌 진짜 거머리 같은 놈이야.
네가 멍청하게 이혼만 빨리 안 했어도 그 여자가 이렇게 설치진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민호는 멍해졌다. 지윤이가 여기서 왜 나와? 직접 물어봐. 내 송금 막은 게 그년이니까. 너랑 그년이랑 아주 똑같아. 다신 연락하지 마. 수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그녀는 차를 타고 남은 귀금속과 다이아몬드를 챙기러 비밀 별장으로 향했다. 다른 탈출로 아마도 미랑선을 찾아야 했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그는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는 더러운 모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집, 직업, 그리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었던 여자까지.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고함이 들렸다. 박민호, 어딨어? 나와. 언제까지 숨을 수 있을 것 같냐? 겁에 질린 민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3층이었다. 죽기엔 낫지만 다리가 부러지기엔 충분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절박함 속에서 비겁하지만 익숙한 생각이 떠올랐다. 부상으로 책임을 회피하자. 그는 테이블 위에 과도를 집어 손목에 얕은 상처를 냈다. 피가 나올 정도지만 생명엔 지장 없는 수준으로. 그리고 바닥에 누워 발작을 일으키는 척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 깡패들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진 못할 것이고 경찰이 개입할 테니까. 깡패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실 라면 국물을 좀 섞어 발라놓은 웅덩이에 누운 그를 발견했다. 살인 누명을 쓸까봐 겁먹은 그들은 도망쳤다. 모텔 주인이 달려와 현장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민호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들것에 실려가며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귀는 열어두고 있었다. 살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오늘 밤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살 미수 소식이 태준의 정보망을 통해 나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쇼하고 있네요. 내가 태블릿으로 모텔 CCTV 영상을 보며 말했다. 케첩을 팔에 바르는 꼴이라니 정말 처량하네. 어떻게 할까? 태준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물었다. 얘 친구 문병 가야죠. 어쨌든 10년이나 살았는데. 그리고 그 망상병을 고쳐줄 마지막 처방전을 줘야겠어요. 응급실은 소독약 맴새가 진동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손목에 붕대를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깊은 혼수 상태인 척했지만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아니 불안감에 조금 빠르게 삑삑거리는 게 보였다. 나와 태준이 들어갔다.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용 흰 국화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태준은 내 옆에서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간호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태준이 병원 후원자 카드를 보여주었다. 태양물산은 이 병원의 주요 기부자였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가 흰 꽃을 협탁에 놓았다. 또각거리는 내 구두굽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만 자는 척해, 박민호. 연기 끔찍하니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버티려는 것이었다. 좋아, 안 일어나면 시체한테 말하지 뭐. 내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의사가 그러던데 손목 상처 아주 얕대. 3반을 꿰맸다나? 근데 네가 앓고 있는 그 비겁함이라는 병은 약도 없어. 연극이 끝난 거란 민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산소 마스크를 벗었다. 증오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나와 태준을 노려보았다. 너네 여기 뭐하러 왔어? 나 죽었나 확인하러 왔냐? 내 죽음은 너무 쉽지. 태준이 침대 발치에서 말했다. 우린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너 쫓아다니던 사채업자들, 어젯밤에 경찰이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했어.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 그럼 난 안전한 거야? 그놈들한테서는 안전하지. 내가 미소 지었다. 한때 민호가 천사 같다고 했던, 지금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운 미소였다. 하지만 법으로부터는 아니야. 내가 태준에게 고개짓했다. 그가 가방을 열고 국세청 관인이 찍힌 서류를 꺼냈다. 이건 박건설에 대한 조세포탈 범죄수사 통지서야. 허위 세금 계산서 가산세까지 합치면 추징금이 50억 가까이 돼. 조사관들은 이미 네가 최수진 가족의 유령 회사들로부터 가짜 계산서를 사들였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 민호는 손목의 통증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났다. 안 돼.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수진이가 시켰어. 난 그냥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다고. 서명했으니까 법적 책임이 있는 거야. 내가 차갑게 대꾸했다. 수지는 똑똑해.
네 회사 서류 어디에도 그녀 이름은 없어. 모든 서명, 모든 도장은 대표이사인 박민호 거야. 배심원들이 누구 말을 믿을까? 너처럼 빚에 쪼들리는 남자일까? 아니면 서류상의 증거일까? 민호는 덜덜 떨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교도소의 철창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 정도 규모의 조세 포탈이면 징역 10년에서 20년은 나올 수 있었다. 지윤아, 살려줘. 민호는 다시 옛날 버릇대로 침대에서 기어나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 회계사잖아. 법 잘 알잖아. 제발 도와줘. 나 감옥 가기 싫어. 부모님도 계시잖아. 나는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네 자산 가져가서 은행 빚 갚아줬을 때 기회를 준 거야.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어. 하지만 너와 수진의 탐욕이 너무 컸어. 너무 멀리 갔어. 빠져나갈 방법이 있긴 한가요? 태준이 갑자기 선한 경찰 역할을 하며 끼어들었다.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고 진짜 주모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면 형량거래 통해 감형받을 수도 있겠지. 민호는 이 동화줄을 잡았다. 그는 태준을 향해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나한테 비밀 장부가 있어요. 수진이랑 돈 나눈 대역을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공책이 있어요. 그녀가 기록용으로 적어두라고 했거든요. 고향 부모님 댁 금고에 숨겨뒀어요. 나와 태준은 시선을 교환했다. 이거였다. 결정적인 증거. 그 장부만 있으면 최수진을 확실하게 보낼 수 있었다. 아주 좋아.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여기서 얌전히 있어. 곧 조사관이 진술 받으러 올 거야. 정직하게 말해. 그게 유일한 살 길이야. 우리는 병실을 나갔다. 민호는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인생은 끝났지만 적어도 수진을 같이 끌고 들어갈 기회는 얻었다. 복도에서 태준이 내 손을 잡고 살짝 쥐었다. 브릴리언트했어. 일타 쌍피군. 민호도 처리하고 수진을 보낼 증거도 얻었어. 팀플레이였죠. 내가 머리를 정리하며 손을 뺐다. 이제 수진이 눈치채기 전에 그 장부부터 가지러 가요. 비가 그쳤다. 지평선에 희미한 무지개가 보였다. 나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태준과 나는 그날 밤 병원을 떠났다. 기사가 운전하겠다는 걸 내가 직접 하겠다고 고집했다. 어둠을 가르는 운전대를 잡는 감각이 나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이바흐는 고속도로를 달려 민호의 가족이 사는 조용한 충청도의 시골 마을로 향했다. 끝없는 논밭으로 둘러싸인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3년 전 시할아버지 장례식 이후 처음 오는 길이었다. 그때 나는 온 집안 식구들을 위해 부엌에서 동분서주하던 착한 며느리였다. 무슨 생각해? 침묵을 깨고 태준이 물었다. 민호 부모님 생각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순박하고 성실한 농부들이세요. 절 아껴주셨죠. 아들이 어떤 괴물이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아끼던 며느리가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장본인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상상이 안 돼요. 태준은 어두운 차창 밖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게 탐욕의 비극이지. 민호가 선택한 길이야. 대가는 그가 치러야 해. 그리고 지은, 당신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그들을 그냥 두면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들의 더러운 돈놀이에 파탄나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정의는 때때로 잔인하게 느껴졌다. 새벽 3시, 붉은색 대문이 있는 익숙한 단독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 흰 울타리는 조금 낡았지만 현관 옆 박태기 나무는 가로등 불빛 아래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뒷마당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다. 잠시 후 불이 켜지고 현관문이 열렸다. 민호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잠옷 위에 낡은 조끼를 걸치고 손전등을 든 채 나왔다. 누구요? 잠긴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아버님, 저예요. 지은이. 아버님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얼굴이 환해졌다. 아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민호는 어디 있고? 그는 서둘러 대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도 뒤따라 나오며 내 손을 잡았다. 연락도 없이 먼 길을... 아이고, 손이 차다. 어서 들어와, 어서.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가 가슴을 찔렀다. 그들은 이혼에 대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벌어지는 악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민호가 철저히 숨긴 것이다. 급한 일로 지나가다 들렀어요.
나는 태준을 직장 상사라고 짧게 소개했다. 그들은 소박한 정성으로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아주었다. 집은 기억 그대로였다. 단순하고 아늑했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민호와 나의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날의 환한 미소가 이제는 쓴 농담처럼 보였다. 어머니, 아버지,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인사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민호가 금고에 숨겨둔 물건을 찾으러 왔어요. 아버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숨겨둔 거라니? 땅 문서 넣어두라고 하던데. 범죄 증거를 숨겨둔 거예요, 아버님. 나는 직설적인 게 최선이라 판단했다. 민호가 불법 사업, 탈세, 돈 세탁에 연루됐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제가 이 증거를 가져가서 선처를 호소하지 않으면 민호는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어머님이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그녀는 탁자 모서리를 잡고 떨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민호가? 걔가 얼마나 착한 앤데. 그럴 리가 없다. 어머니,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욕심을 냈어요. 제 말 믿어주세요. 지금 민호 도울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버님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알았다. 내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란 걸 알았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와 탁자 위에 놓았다. 지난주에 보냈더구나. 사업 부적이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 이거냐?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검은 가죽 수첩과 USB가 들어있었다.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민호의 글씨체로 날짜, 수진에게 받은 금액, 돈의 사용처, 배분 비율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이거다. 범죄의 장부. 나는 수첩을 닫고 어머님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형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하지만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냐?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저랑 민호 이혼했어요.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구석에 있는 괴종식의 소리만이 들렸다. 어머님은 무너지듯 오열했다. 아버님은 의자에 깊게 파묻혀 늙은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 나까지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태양물산에서의 첫 월급이 든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이거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시간이 없어서 가봐야 해요. 나와 태주는 서둘러 차로 걸어갔다. 어머님의 통곡 소리가 조용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차에 타자마자 나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울어. 태준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 나는 10년 결혼 생활의 끝을 위해, 두 죄 없는 노인들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나의 순수함을 위해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지평선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나는 눈을 닦고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요, 태준 씨. 경찰서에 갈 시간이에요. 최수진은 이제 끝났어요. 월요일 오전 8시 태양물산 본사는 경찰차와 방송국 차량으로 둘러싸였다. 수천억 원대 자금 세탁 스캔들에 대한 기사가 터졌다. 물론 태준의 홍보팀이 적절히 흘린 정보 덕분이었다. 태준과 나는 회장실에서 CCTV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증거는 전달됐나? 태준이 전화로 법무팀장에게 물었다. 오늘 새벽 6시에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경제범죄수사대장이 직접 검토하고 최수진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에 서명했습니다. 좋아. 박민호는? 병원에서 구치소로 이송 중입니다. 지금쯤 도착했을 겁니다. 나는 창밖으로 도시 위에 몰려드는 먹구름을 바라보았다. 법의 심판이라는 폭풍이 마침내 상륙했다. 한편 최수진의 청담동 빌라에서는 혼돈이 벌어지고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수진은 보석과 시계, 현금을 여행 가방에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었다. 포위망이 좁혀오는 게 느껴졌다. 은행을 통한 송금이 막히자 그녀는 플랜 B를 가동했다. 부산항을 통해 밀항한 뒤 유럽으로 가는 것. 브로커에게 이미 5천만 원을 건넸다. 빨리 움직여. 그녀가 가정부에게 소리쳤다. 에르메스 가방 따윈 버리고 다이아몬드만 챙겨.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수지는 깜짝 놀라 다이아몬드 반지를 떨어뜨렸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경찰이었다. 무장한 경찰들이 대문 앞에 쫙 깔려 있었다. 최수진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문 여세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문으로 뛰었다. 뒷문은 차고와 연결되어 있었고 거기엔 미리 준비된 차가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산했다. 나와 태주는 여기까지 예상했다. 수진이 뒷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다. 거기엔 그녀가 고용한 운전사가 아니라 험상궂은 형사 2명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어디 가십니까, 최 이사님? 형사가 건조하게 물었다. 수진은 뒷걸음질 치다 가방을 떨어뜨렸다. 현금과 보석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녀는 다시 안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현관을 뚫고 들어온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함정이야. 수진이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난 무죄야. 이건 모함이라고. 변호사 불러. 경찰은 차갑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한때 물류의 여왕이라 불리던 그녀는 헝클어지고 패배한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그녀의 모습은 1시간 만에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그녀 가족과 관련된 모든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끝났어.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김미숙이라는 걸 알았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뉴스 봤습니다. 약속대로 전 이 도시에서 사라지겠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삭제했다. 김미숙도 탐욕과 나약함의 희생자일 뿐이었다. 더 이상의 복수는 의미 없었다. 태준이 와인 2잔을 따라 내게 건넸다. 정의를 위하여. 나는 잔을 부딪혔지만 예상했던 환희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 승리에는 시어머니의 눈물과 배신의 쓴맛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이 전쟁 내내 내 곁을 지켜준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아닌 깊은 이해심이 담긴 눈으로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피곤해요. 내가 작게 말했다. 쉬어. 나머지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쉴 자격이 있어. 나는 미소 지었고 처음으로 그 미소가 가볍고 진실하게 느껴졌다. 한 달 후 구치소에서 재산 정리에 관한 서류 처리를 위해 민호와 면회가 허용되었다. 그는 뼈만 남은 듯 말랐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으며 죄수복이 헐렁해 보였다.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떻게 지내? 형식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 질문이었다. 숨만 쉬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여기 들어와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더라. 매일 밤 부모님 꿈, 네 꿈을 꿔. 부모님은 잘 계셔. 내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고 있어. 당신 해외로 장기 출장 갔다고 알고 계셔. 차마 사실대로 말씀 못 드렸어.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도 부모님을 챙기고 있었어? 내 양심을 위해서지 널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딱 잘라 말했다.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잖아. 이런 일 겪을 이유 없어. 나는 유리 칸막이 틈으로 서류를 밀어 넣었다. 이건 민사합의서야. 서명해. 네가 나한테 넘긴 자산으로 네 세금이랑 추징금 대납해줄게. 그러면 정상 참작돼서 형량이 15년에서 7, 8년으로 줄어들 수 있어.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넌 날 증오해야 하잖아. 증오해. 내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돈을 내가 갖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서 네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야. 내가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라고 생각해. 민호는 팔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는 눈물로 번진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면회실을 나서는데 수진의 변호사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여자는 어때요? 내가 물었다. 엉망입니다. 여전히 자백을 거부하고 있어요. 당신과 강 회장님을 고소하겠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죠. 하지만 장부와 박민호 씨 증언이 워낙 확실해서 전체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산도 다 동결됐고 이제 구해줄 사람도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나를 파멸시키려 공모했던 민호와 수지는 이제 감옥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한 동맹은 산산조각 났다. 구치소를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태준이 차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버블티가 들려 있었다.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나의 유일한 일탈간식이었다. 다 끝났어? 그가 음료를 건네며 물었다. 다 끝났어요. 묵은 체중이 내려가네요. 그럼 집으로 가자.
오늘 오후에 주주총회가 있어. CFO가 빠지면 안 되지. 나는 시원하고 달콤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과거의 쓴맛이 씻겨 내려갔다. 네, 집에 가요 여보.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은 정말로 맑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 6개월 후 재판이 끝났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다. 나는 방청석에 태준 옆에 앉았다. 피고인석에는 수진과 민호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수진은 초췌하고 늙어 보였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했다. 그녀는 모든 걸 부인하며 남 탓만 했다. 반면 민호는 모든 걸 자백하고 사죄하며 운명을 받아들였다. 판결이 내려졌다. 최수진,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로 무기징역 및 전재산 몰수. 박민호, 조세포탈 및 공모 혐의, 징역 8년. 협조와 피해 변제를 창작해 감형되었다. 판사가 형량을 낭독하자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민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후회와 묘한 감사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우리 과거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법원을 나설 때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진짜 끝이군. 네, 인과응보죠. 우리는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배신자들은 처벌받았다. 하지만 환희 대신 거대한 공허함이 느껴졌다. 나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산이었다. 하지만 공동의 적이 사라진 지금 우리가 계속 함께할 이유가 있을까?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물론이지. 데려다 줄게. 차 안은 조용했다. 내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다. 계약의 마지막 조항을 실행할 때가 왔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 나는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인수인계 서류를 마무리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정오가 되자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흰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이미 내가 서명한 협의 이혼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이게 우리의 거래였다. 이 결혼은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사업이 끝났으니 더 이상 태준을 묶어둘 이유가 없었다. 그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찾아오는 아내를 맞을 자격이 있었다. 나는 회장실로 걸어갔다. 그는 해외 파트너들과 화상회의 중이었다. 그는 내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익숙한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집중력, 결단력, 날카로운 지성, 그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해져 버렸다.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지 깨달았다. 통화가 끝나자 그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우리 CFO가 또 횡령범이라도 잡았나? 나는 마주 웃지 않았다. 흰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니요, 계약을 종료하러 왔어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봉투를 보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게 뭐지? 이혼 서류예요.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약속했잖아요. 일이 끝나면 자유를 주겠다고. 수지는 감옥에 갔고 회사는 안정됐어요.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그저 손 안에서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정말 떠나고 싶어. 네, 당신한테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제 편하게 살 만큼 충분히 가졌고요. 다시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자신을 찾아? 태준이 살짝 비웃었다. 아니면 도망치는 건가?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당신은 사업가잖아요, 태준 씨. 누구보다 계약의 중요성을 잘 알잖아요. 나는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어 일어섰다. 펜트하우스 짐은 이미 쌌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발걸음마다 납덩이가 매달린 것 같았다.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가지 말라고, 잡아주기를 기다렸지만 들리는 건 귀가 먹먹할 듯한 침묵뿐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나왔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 돈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3일 동안 요가도 하고 쇼핑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엉망이었다.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태주는 전화 한 통 없었다. 4일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을 보니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다. 태준이었다. 문을 열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다. 그는 나를 지나쳐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여긴 무슨 일이에요? 내가 강한 척하며 물었다. 서류에 서명은 했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켓 안주머니에서 이혼 신청서를 꺼냈다. 내 눈앞에서 그는 그것을 반으로 찢고 다시 반으로 찢어 구겨버렸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들이켰다. 사표 반려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으로서 이 사임은 승인하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회사 일이 아니라 우리 결혼이잖아요. 그가 다가왔다. 나를 벽으로 몰아세울 만큼 가까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가 느껴졌다. 나한테는 둘 다 똑같아. 잘 들어 지은. 내 자산은 수천억이고 내 장부는 악몽이야. 직원은 수천 명이고 나 혼자서는 감당 못해.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지금 배에서 내려서 이 난장판을 나 혼자 처리하게 둘 셈이야? 다른 CFO 고용하면 되잖아요. 내가 속삭였다. CFO는 고용할 수 있지. 하지만 아내는 고용 못해. 그가 타오르는 눈빛으로 말했다. 난 집에 전시해둘 트로피가 필요한 게 아니야. 파트너가 필요해. 내 옆에 설 만큼 강하고 나에게 도전할 만큼 똑똑하고 나와 함께 이 가족을 지킬 만큼 무자비한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야. 하지만 우린 계약으로 시작했잖아요. 가장 성공적인 계약은 그가 내 말을 끊었다. 양쪽 모두가 평생 갱신하고 싶어하는 계약이야. 난 이 결혼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 지은. 기간은 무기한, 수익 분배는 50대 50. 모든 위험은 내가 감수하지. 서명할 건가? 내가 들어본 중 가장 잔인하게 실용적이고 상어 같으면서도 지독하게 로맨틱한 프로포즈였다. 달콤한 말은 없었지만 어떤 사탕발림보다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참 교활한 남자네요. 채용 수수료도 없이 CFO랑 아내를 동시에 얻다니. 그가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난 투자자야. 내 인생 최고의 거래를 놓칠 리 없지. 그가 허리를 숙여 내 이마에 키스했다. 집으로 가자, 지은. 당신 없으니까 펜트하우스가 추워. 잠을 못 자겠어. 나는 강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이번엔 손님이나 연기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곳의 안주인이자 태준의 파트너였다. 우리 삶은 로맨스 영화 같지는 않았다. 우리는 두 명의 일중독자였고 저녁 식사 시간은 종종 사업 전략에 대한 격렬한 토론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 실용주의 밑바닥에는 깨지지 않는 유대감이 있었다. 어느 저녁 우리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있잖아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전 행복이란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행복은 나 자신이 되는 것, 존중받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높이를 정복하는 거라는 걸요. 혜진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줬지. 여자가 가장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카페로 들어와줘서 고마워. 내 미친 계약에 동의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내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해줘서. 절대 안 하지. 그가 내 머리카락에 키스하며 말했다. 난 상어잖아. 한번 물면 절대 안 놓아. 그의 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미소 지었다. 동기보고서 나왔네. 수익이 30% 올랐어. 다 우리 마누라 덕분이군. 그럼 제 보너스는요?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를 평생 줄게. 그걸로 충분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먼 기억이 되었다. 민호와 수지는 사회의 빚을 갖고 있었고 나는 희생이 아닌 지성, 강인함, 그리고 성숙하고 위대한 사랑 위에 세워진 진짜 행복을 손에 쥐고 있었다. 복수심에서 시작된 결혼 계약은 그렇게 평생의 약속이 되었다.